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국회가 문을 여니 또다시 전쟁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이 연설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본회의장 내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맞고함이 이어졌고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걸어 나왔고 진정하라는 의장의 주문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놓고 한국당과 여야 4당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라는 강수까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도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이러다가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의 국회가 영영 휴업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마오쩌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 흘리는 정치가 전쟁이고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정치다 라고 말이죠. 지금 한국의 국회에서는 말로 하는 정치는 실종되고 말로 하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상황도 연상이 됩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일이죠.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청와대의 스피커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문희상 의장의 지적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공멸의 정치입니다.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제가 예전에 교육부 출입기자를 했을 때 안병현 교육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교육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안은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있는 것이죠. 오늘 사교육 문제 한번 짚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에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남긴 드라마가 있었죠. 스카이 캐슬. 드라마는 끝났지만 사교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요. 우리 교육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범입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서도 헤드라인들이 보면 사교육 관련된 언급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제 통계청 자료에 기초한 것 같은데요. 이 통계 자료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일단 큰 시각에서 이번 통계 자료에 함의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한 게 2007년부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1년째 지금 조사를 한 건데요. 그 11년간 조사 중에서 증가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네. 작년이 재작년에 비해서 사교육비가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7%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평균으로 치면 이제 29만 1,000원. 네네. 그래서 결국 최근 들어서 2010년대 초반과 중반에는 사교육비가 주춤했거든요. 예. 심지어 2010년에서 12년까지는 사교육비가 1인당 사교육비가 조금씩 줄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줄었었어요. 예. 그러다가 2016, 17, 18 3년 연속으로 증가율이 다시 높아졌는데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가장 최근이 2017에서 18 사이에는 하여튼 11년간 조사 중에는 이제 제일 최고를 기록했죠. 예.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증가율이 역대 최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증가율이 역대 최고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2000년대 이전에는 심지어 한 해에 사교육비가 10% 이상씩 증가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사교육비 조사가 통계청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통계청에서 가계 수지 조사할 때 네네. 가계 이제 지출 중에서 그 사교육비와 연관된 항목을 따로 빼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든지 교육개발원에서 잠깐 조사한 적도 있었고 그런 통계라서 지금 통계하고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려서 그렇지 2000년대 또는 그 이전에는 한 해에 심지어 15%씩 증가한 이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 10년간 들어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같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도대체 얼마가 사교육비가 든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보니까 29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 현실적인 금액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체감하고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의외로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사교육 안 받는 학생까지 모두 평균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계산하니까 한 1인당 30만 원 언저리 나오는 건데요. 예. 예를 들면 초, 중, 고 학생들 가운데서 사교육비를 안 받는 학생이 어디에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초, 중, 고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들이 초, 중, 고 중에서요. 예. 올라갈수록 더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초등학생 중에는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20%인데요. 고등학생 중에서는 50%나 됩니다. 그러니까 고학년으로 갈수록 사교육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요즘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80% 이상 가다가 요즘은 60% 후반으로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아예 하지 않겠다 이런 학생들도 상당히 늘었고 그래서 한때는 특성화고 예전에 실업계라고 불렀던 이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전형으로 대학에 많이 진학을 했는데 요즘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진학하면 대체로 또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네네. 또 일반고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늘었고요. 근데 그럼 사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교육비는 줄어들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증가율을 체감하고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에 절반 정도는 사교육을 안 받는데 이 학생까지 포함해서 1인당 사교육비를 계산하면 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만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되는 학생들만 한정해서 통계를 내면 벌써 한 2배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1인당 6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사교육 현장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번에 나온 통계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그런 그 현상들도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그 통계청 통계는 아닙니다만 강남구로 한정해서 그 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데 한 가구당 사교육비를 얼마 쓰느냐? 130만 원. 그럼 엄청 높네요. 그 정도 되면 우리 집에서 쓰는 거하고 좀 비슷하네. 이런 이제 집안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그 사교육비에 대한 어떤 편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죠? 저는 우리나라 사교육의 요인은 80%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구조적 요인이란 일단 대학 서열이 굉장히 이제 격차가 크다. 대학 서열화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이나 일본에도 대학 서열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더 이제 대학 서열 격차가 더 큰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어떤 그 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교육의 한 80%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보고 나머지 20% 가지고 우리가 맨날 떠드는 거죠. 선발제도. 이렇게도 뽑아보고 저렇게도 뽑아보고 줄을 한 줄로도 세워봤다가 여러 줄로도 세워봤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잘하면 여기서 사교육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은 사교육 억제 정책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교육을 늘리는 요인이 주로 선발제도만 놓고 보면 난이도하고 전형의 복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면 사교육이 올라가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요. 전형 요소가 복합적일수록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2개를 챙겨야 되고 3개를 챙겨야 되고 전형 요소 여러 개를 동시에 챙겨야 될수록 사교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비중이 높아진 게 이른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게 이제 전형 요소가 상당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내신도 챙겨야 되지. 또 제가 비교과라고 한마디로 말합니다만 비교과라는 것 안에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소논문 또 수상 이력. 소논문은 올해 9일부터는 이제 없애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또 수능도 학종에 수능이 쓰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로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동시에 복합적으로 챙겨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러면 사교육 업계에서는 어떻게 마케팅하냐면 할 게 늘었으니까 선행을 더 많이 해라. 이른바 선행학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고등학교 가서 이거저거 그거 할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선행학습을 그만큼 많이 해놔야 고등학교 가서 어쨌든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얼핏 들으면 상당히 그럴듯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좀 되돌아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전형 요소의 복합성을 줄일 것이냐를 고민한다든지
또 EBS 반영 비율을 뭐 70%로 유지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이것을 50%로 낮춘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왜 그랬던 거죠? EBS 반영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국어나 영어는 이제 반영할 때 지문을 반영합니다. 네네. 근데 지문을 반영하면 아이들이 EBS 교재에 나오는 지문을 그냥 읽고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영어도 영어로 된 것을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걸 읽어버립니다. 아, 예. 그러면 어쨌든 지문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교육적이 못한 것이다 해서 이제 70%에서 반영률을 50%로 줄인다라고 선언을 해놨는데 이것도 지문 반영은 좀 피하겠지만 반영률은 그대로 70%로 유지한다. 이런 것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종이 가진 근본적인 그 복합성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든지 또 EBS 반영률을 섣불리 낮춘다고 선언하지 않고 이것을 좀 유지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았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그런 디테일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최근에 보면 이 선생님께서 그 어느 자리에서 보니까요. 그 학종,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 가지고 언급하신 거를 제가 기사를 한번 봤는데 이것이 그 기회의 평등이 아니다. 결과의 평등이지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죠. 그 무슨 의미죠? 예. 그 작년에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공정성을 핵심으로 놓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공정이란 말이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결과가 평등해야, 결과가 좀 균형이 있어야 공정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입장이 있는데 이 입장에 따르면 학종이 더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으로 뽑힌 학생들에 비해서 학종으로 뽑힌 학생들이 서울 대비 지방이 좀 더 많고요. 고소득층 대비 중간이나 저소득층 비율이 조금 더 높고 또 예를 들면 강남보다 강북이 더 많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공정하다는 말씀이시죠? 결과가 좀 균형 있게 뽑힌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학종이 더 공정한 게 맞죠. 근데 공정함이란 말을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 평등이란 말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면 학종의 전형 요소 중에는 기회가 불평등한 게 상당히 섞여 있습니다. 특히 비교과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말하는 것 중에서 소논문 뭐 강남 일대 요즘 뭐 200~300만 원짜리 논문 컨설팅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행히 이제 소논문은 올해 9월부터 없애겠다고 정부가 선언했습니다만 또 하나가 이제 수상 이력입니다. 소논문하고 수상 이력이 학종의 전형 요소들 가운데서 사교육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무슨 대외적으로 하는 무슨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그렇죠. 우승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반영된다는 말씀이시죠? 요즘에는 이제 2012학년도 전까지는 그 학교 밖의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것도 그 전형에 이제 반영을 했는데요. 2013년도 이후에는 교내 대회만 반영합니다. 그랬죠. 어쨌든 교내 대회 뭐 공지가 나면 뭐 물리경시대, 뭐 수학경시대, 영어 말하기 대회 이런 거 언제 한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그 중에 하나 두 개 골라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짝꿍이 사교육과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열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기회가 불평등하다. 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이란 말이 결과의 평등이라는 말로 쓰일 때는 학종이 좀 더 공정해 보이지만 기회 평등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본다면 학종이 더 불공정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좀 주의해서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회 평등이라는 그 말씀 보면요. 쉽게 좀 표현하면은 다시 말해서 사교육비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부모를 둔 학생이 유리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사실 부모의 조력 또 부모가 이제 벌어다 준 돈을 이용해서 사교육비를 통해서 또 얻는 조력 이런 것이 클수록 당연히 기회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수능으로 뽑으면 다 좋으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학종이라는 게 현실이고 지금 학종이 전체 4년제 대학 평균 정원 중에서는 30% 그런데 서울 지역 탑 10 대학으로 한정하면 무려 60%가 지금 학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 중심으로 학종이 대세다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학종이 현실이라면 어쨌든 그 학종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몇 가지 요소 이런 걸 좀 드러내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좀 정부가 노려볼 만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교육 정책의 어떤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해법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는 대입 문제가 이제
현안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근에 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이제 장기적인 대입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장기적인 대입 개선안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더 복잡해져요. 그 내신도 보고 비교과도 보고 수능도 보고 면접도 보는. 학생들은 많은 걸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시와 수시를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내신도 비교과도 수능도 면접도 교육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하자고 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는 네 가지 다 하라는 얘기니까.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시는 지금과 구조가 달라서 수능 성적 더하기 내신 성적 더하기 논술 성적. 그러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세 가지 다 잘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죠. 근데 이제 만약 내신, 비교과, 수능, 면접 이 네 가지를 모두 합산해서 보는 이런 식의 전형이 만약 퍼진다면 그러면 이건 죽음의 삼각형이 아니라 죽음의 사각형이 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도 커지고 사교육 우려도 크고 또 이건 교육적인 어떤 기준을 떠나서 아마 집권당이 그때 집권당이 누굴지 모르겠지만 집권당이 정치적으로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또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무조건 합산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오히려 사교육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김에 예전에 그 사교육과 관련해서 이 문제 해법을 MB정부 사례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었던 겁니까? 역대 사교육이 줄었던 경우가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이 이제 IMF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그때 딱 한 해 사교육비가 줄었고요. 그리고 MB정부의 그 중기에서 후기 사이인 2010년에서 12년 사이. 11, 12년 사이에 조금씩 사교육비가 줄었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가 있었지만 입학사정관제 초기였기 때문에 그건 비율이 높지 않았어요. 이 와중에 이제 MB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수능 난이도를 낮춥니다. 수능이요 2012학년도부터 난이도가 확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만점자가 거의 안 나왔는데요. 그 이후부터 만점자가 뭐 10명, 20명씩 나오는. 하향 평준화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왔던 거 아닌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학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없고요. 그리고 피사와 같은 그러니까 OECD에서 하는 그 국제학력 비교평가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 지속적으로 비교적 높은 학력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능만 쉽게 낸 게 아니라 전형 요소의 복합성, 즉 그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있었던 수능 더하기 논술 더하기 내신 이런 그 죽음의 삼각형이라는 구조에서 논술을 빼버린다든지 또 내신도 반영 안 해도 되게 허용함으로써 정시에서 이제 수능만 보면 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든지 또 그때 대입만 건드린 게 아니라 고입을 많이 건드렸습니다. 2000년대까지 그 외고 입시가요 이상한 시험을 보는 게 많았습니다. 수학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기간에는 영어 듣기 평가를 볼 수 있다든지 또는 특별 전형으로 토플 성적 같은 걸 반영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런 걸 싹 없앴죠. 그래서 외고 입시 2000년대 내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 난이도나 복합성을 상당히 줄입니다. 그리고 내신도 중학교 내신 성적 가운데서 이제 영어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해서 난이도도 낮추고 전형 요소의 복합성도 낮추면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실제로 납니다. 물론 그 폭은 크진 않지만 80%라고 하는 구조적 요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폭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선발제도를 잘 만지면은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 사례가 그때 그 3년간 사교육이 줄었을 사례 그 경우인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다시 사교육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이유는 역시 전형 요소의 복합성. 그러니까 학종이라는 것의 비율이 이제 현저히 높아지면서 학종이 가진 어떤 고유한 단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를 보고 뽑자. 그럼 학생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이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 짧게 한 30초 정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 문제하고 전형 요소의 이제 복합성 이것을 이제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지금 학종에서 수상 실적 이것을 좀 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입 얘기만 했습니다만 고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재학교하고 과학고 학생들이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재학교 입시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학생 1인당 요구하는 사교육비가 제일 많고요. 제일 불공정한 입시입니다. 네네. 이거를 세밀하게 그리고 세밀하면서도 확실하게 건드릴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요즘 교육당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건너야 될 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범 교육평론가였습니다. 저희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 어제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뒤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연설과 경청의 현장이 돼야 할 곳이 독설과 목청을 높이는 혼돈의 현장이 됐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던 바로 어제 국회 본회의장 말입니다. 여당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퇴 수습을 어떻게 지금 해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예, 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할 때 어디 계셨었나요? 제가 보니까 뭐 단상 쪽에는 안 계셨던 것 같고 자리에 계셨는지 퇴장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총평을 해 주십시오. 어제 연설에 대한. 한 달 동안 무단 결석한 학생이 이제 공부하러 학교에 와서 다시 공부하지 말자고 선동하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네네. 사실 이게 2월 국회가 다 공전됐잖아요. 예. 그러면 첫 일성이 이 국회 공전에 대한 유감 표명, 그리고 5.18에 대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그 망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먼저 선행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굳이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대정부 질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적어도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면 최소한의 품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예. 어제 긴급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상 이게 뭐 말씀 오기도 어렵습니다만. 네네. 저는 이걸 가지고 뭐 국가 원수 모독 이런 말을 넘어서 우리나라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제가 인천 시장을 했잖아요. 네네. 우리 인천의 수많은 기업인들, 또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이 지금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애타게 이것을 바라고 있었거든요. 예. 남북관계가 뚫어져서 뭔가 좀 경제가 뚫려지기를. 이번 중소기업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김기문 회장 같은 분도 개성공단에서 시계를 생산했던 분입니다. 네네. 간절히 바라는 이런 마음들을 좀 대변하고 어떻게 이 모멘텀을 살려나갈 것인가. 그리고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지만 좀 수용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들고 지금 논란이 된 게 지금 뭐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논란인데 모든 저는 정치는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있었나 봅니다. 예. 저도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을 했는지 네네. 발언록을 싹 검토해보고 왔어요. 예. 적어도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자. 내가 야당이 됐을 때 과연 이 말을 내가 지킬 수 있는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아베 신조 총리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자기한테 안 좋은 건 남한테도 안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수석 대변인 발언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발언해서 좋아할 사람은
일본 정치인들과 극우적인 언론들은 좋아하겠지만 저는 품격 있는 대표 연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외신 보도를 인용한 것이고 이것이 이런 이야기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발언이었어요. 블룸버그 통신의 이유경이라는 우리 한국인 기자가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2018년 9월 25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라 예상이 있다가 참석을 안 하니까 참석 안 한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그 입장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북의 입장을 설명 해종을 가지고 그때 블룸버그 통신이 드 팩토 스포크스맨, 그러니까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했다라고 했지 수석 대변인 이것은 제목을 기사에 없는 것을 자극적으로 뽑은 것이고요. 예. 이 유경이라는 우리 한국인 이 블룸버그 통신 기자가 2019년 2월 1일 날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를 단독 인터뷰했더라고요. 아주 우호적으로 잘 인터뷰를 해주었는데 이 이규경 기자의 그 말 그것도 왜곡된 제목을 가지고 원내대표 연설에 인용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대표가 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 같은 그 발언들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어찌됐건 자신의 취약한 원내대표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창중 씨라고 지난번에 청와대 박근혜 대변인요? 대통령에 따라갔다가 무슨 성추문 같은 게 있어서 그만둔 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무슨 TV를 운영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장애 홈런을 쳤다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소위 태극기 모독부대라고 칭합니다만 이런 분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일부러 의도적인 도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 윤리에 제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것은 원내대표단한테 일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는 이것은 무슨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것은 이미 법이 폐지됐습니다. 예. 사실 유신헌법 때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법률적 문제 이것으로 말하기 전에 최소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야당 대표답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께서 연설에도 그렇게 썼잖아요. 국민 통합을 해서 7자 회담을 하자 아니면 대북 특사로 자기들이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막말을 해놓으면 그게 그 진위가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네네.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어제 그 연설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요. 이 같은 지금 언급하신 내용 말고도 헌정, 농단, 좌파 독재, 운동권 외교, 막장 정권, 먹튀 정권, 심지어는 입법 구태타까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용어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이 원내대표 연설이니만큼 분명히 사전에 심사숙고했던 부분 과정이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자유한국당 그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닌가. 저게 과연 당 내부의 초선 재선 의원들이 보통 원내대표 연설문 기초 모임을 만들어서 검토해서 만들 텐데 저렇게 걸러지지 않고 썼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던 그 나경원 대표의 어록을 좀 찾아봤어요. 네네. 정말 BBK가 자기 거라고 광화문 공대 비비오에서 말하는 이명박 그 당시 후보였죠. 이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주어가 없다라는 표현을 써서 참 논란이 됐는데 예. 이 펠로시의 그런 무장 해제 비핵화도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주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계시는데 이 정치적인 쟁점에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비판할 내용도 많잖아요. 저기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정청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야당이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위비 협정 문제나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북을 잘 달래서 끌고 가야 될 입장에서 좀 아프게 못할 부분들을 야당이 해준 것은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역할을
충실해지면 많은 중간적인 부분들의 박수를 받을 텐데 그런 영역을 다 없애버리고 극단적인 자극적인 발언을 써서 윤창중 씨 같은 사람의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연설은 길게 보면 이건 독이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진정한 집권으로서 자세가 안 되고 70년 유리한 대한민국이 3년 좌파 정권에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까? 그동안 국정농단에 수많은 최순실 사건 때 뭐 했습니까? 그동안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나경원 국회의원 다 뭐 했습니까? 그때 다 나라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서 라스푸틴이 마치 마지막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를 무너뜨리게 했던 거로 여성 라스푸틴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묘사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헌법이란 이야기를 6번 이상 했다 그러는데 이 헌법에 충실한 사람이 맞습니까? 이 판사 출신을 한다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미 5.18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전부 내란 목적 살인죄로 다 규정이 된 사안이고 조갑제 같은 분들도 5.18에 북한 특수부대가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만원 씨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 해석이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완전히 일본이 역사 왜곡을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원내대표 교섭단 전설을 했으면 엊그제 바로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사자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 연설문을 보면 정치는 책임이라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여당이 책임질 거 있습니다. 저 미세먼지에 대해서 왜 아픈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느냐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지적은 저는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건 좋은데 미세먼지로 자기가 이제 대신 사과한다 그러면서 정부 공격용으로만 쓰고 정작 자유한국당이 유감을 표명해야 될 한 달 동안의 국회 공전의 문제와 5.18 망언에 대한 이 자당 의원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죠, 사과를. 보수의 정체가 뭡니까? 법 질서를 지키는 게 보수의 핵심 아닙니까? 헌법을 존중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보수의 핵심 아닙니까? 네네. 의원님,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문희상 국회의장도 연설은 품격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청와대 스피커라는 말을 듣는 작년 상황에서도 끝까지 경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입장, 수용하는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소한 수용 한계를 넘어선 게 아니냐. 그래도 다 퇴장하지 않고 끝까지 듣긴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건 이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품격을 벗어난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사태로 국회가 또 공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국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나경원 의원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된 분이에요. 그 판사 출신인 분이 언제 지역구에 가서 활동을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일창 대표였던가요? 그때 어찌됐건 선택이 돼서 판사하다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비례대표를 없애자 그런단 말이에요. 연동형 비례대표를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아니 그러면 지금 국민의 지지도가 10%가 되는데 의석수는 2%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은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100%는 안 되겠지만 조정해야 되는 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 제도죠. 근데 이런 것을 그냥 매도해버리고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야당과 함께 지금 패스트트랙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을 가서 더욱더 여야 간에 지금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네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빨리 좀 이 교섭에 참가해서 같이 의견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사과해야 됩니까? 사퇴해야 됩니까? 지금 이대로 있어야 됩니까? 글쎄 그 문제는 원내대표단에 맡기고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본인을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